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 오후 회담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현장을 목도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오늘 그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판문점에서의 손잡은 모습 여러 가지 어떤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부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가서 그렇죠. 사진을 찍고 다시 내려왔다. 그건 사실 사전에는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던 돌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건 뭐냐면은 이 휴전선을 앞으로 이제 해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 양측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됐고 두 분의 모습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의장대사에 쭉 이어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이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경계심은 버리면 안 된다. 아직도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순간 자체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나는 뭐 그 양쪽보다 저쪽에 이제 이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번에 이제 여기에 데뷔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참 상상 못했는 이상으로 뭔가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 했는 거 그대로 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북한의 경우에 뭐 우리와는 보통 대통령이라든가 이 소위 이제 지도자 국가 지도자 이상으로 저쪽에서는 굉장히 그 소위 수령이라는 존칭을 받을 정도로 사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인지 사실 이번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동차를 타고 그다음에 저 판문각 앞에 내려서 그다음 우리 그 T1, T2 그 사이로 거기에서 이제 그 군사병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걸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판문강에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위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제 클로즈업 할 수 있도록 이래 함으로써 그 자기의 어떤 그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최대한 살리는 뭔가 영상을 연출을 했다고 했을 때, 야, 역시 그 연출에는 귀재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이게 나타내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최강 소장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 군사 분계선 이 자체는 사실은 그 뭐 턱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닌데 하시라도 거기에 뭐 폴짝폴짝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 이번에 그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도 서로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은 서로가 이 뜻만 맞다면은 그야말로 이건 하나의 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저쪽으로 또 북한으로 우리 그 문 대통령을 데리고 가셨다가 거기에 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넘어오는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이제 자신감을 좀 그 회복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고 그럼 사실은 북한의 자신감이 좀 있어야 앞으로 나쁜 간에 이 협상 같은 게 됩니다. 만약에 저쪽에 자신감이 결핍돼 있을 때는 절대로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죠. 협상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협상을 위한 이런 협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자신감을 회복했을 때는 좀 더 그 진여의 협상 여기에 좀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건물 T2, T3 사이로 이제 내려왔는데 과거 우리가 정상회담을 할 때도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 판문점을 통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북한이 절대 그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갔고 두 번째는 이제 저 개성 쪽으로 돌아서 갔던 건데 나름대로 이번에 지금 정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연출을 잘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광폭적인 그런 결단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T2, T3로 올 때 굉장히 그림이 좋습니다. 상당히 판문각이 딱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연출하고 하지 않았나. 뭐 그게 단순히 연출인지 아니면 또 저한 진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연출은 이 소위 1호 행사에서 그 움직임 자체를 연출 안 하고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 우리 그 예상을 좀 하긴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 나타났을 때 그림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걸 딱 그러면 소위 악소리 날 정도의 예.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 예상을 깼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볼 수가 있죠. 예상 이외의 행동들이 또 있었던 게 북측 장성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거수 격리를 했던 면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상대방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역시 그건 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때나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갔을 때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요. 따라서 예. 여기는 그 좀 부각을 시키는 거겠죠. 아마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의제가 결국 평화 체제, 긴장 완화 예. 이러다 보니까 군인이 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상대방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그 경의를 표시한다라는 것도 연출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오전에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전통 의장대 사열을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이제 뭐 청와대에 오시면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든 대통령께서 불러주시면 갈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참 많은 정상국가 행보를 보여주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마찬가지로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신감을 예. 그 회복을 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앞으로 물론 이제 비핵화로 가는 그런 과정에 사실 그 자기들이 진정어린 뭐 그걸 내놓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얘들은 저 북측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소위 전략적 지위를 가진 국가를 나름대로 구축을 했다. 이런 어떤 자신감 속에서 그것을 지금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와대로 초청을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르면 가겠다. 그러면 그게 진정어린 얘기 같으면은 현실적인 얘기 같으면은 예. 왜 지금 판문점에서 합니까? 이번에 사실은 바로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번 회담 자체가 잘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의 4차, 5차 이런 그 정상 회담을 할 가능성도 사실 있기는 있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첫째. 자기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가 이런 지위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겠지만 앞으로 이 회담을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가지고 이 남북 간 정상 회담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여러 번 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암시한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도 예. 사실 있죠. 예. 처음에 방명록에 남긴 그 내용 보셨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좀 이렇게 나름 갈렸은 느낌인데 네. 그게 이제 좀 준비를 또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특히 한국 국내에서 어떤 말을 원하는가를 잘 파악했다.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까지 다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키워드가 예. 평화. 예. 그러니까 그 평화라는 말을 딱 집어넣고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하다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출발이다. 남북 관계 역시 아니면 또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다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그러면서 또 그 모두 발언에서는 다들 이게 출발선에 섰으니까 이때 한번 잘해보자라는 이런 말로 연결되고요. 또한 그 모두 발언을 뭐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평화 번영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또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 볼 적에 굉장히 그 대외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는 그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잘 했고 그다음에 행보 자체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예. 이번에 이 모든 정상회담이 끝날 때 나올 공동 보도문이 될지 뭐 성명이 될지 선언이 될지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그 항상 북한 방송을 통해서만 봤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라이브로 본 거는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실제 라이브 화면을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편집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녹음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들었고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김정일 위원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 대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예. 그렇다면은 아까 또 제가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김정은 위원장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막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게 노출시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어떨 것인가
하는 건 저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남북한 관계사에 있어서 보면은 이게 잘 될 때는 사실 상대 쪽에서 북측에서 자신감을 가질 때 가장 잘 나갔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도 자신감을 일단은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가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서 이것이 보다 더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과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한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남 관계 개선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그 자체도 보면은 상당히 그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첫 시작하자마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성건 위원장 자체가 우리 회담 이거 공개합시다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그렇죠. 보여줬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참가라든가 우리가 또 특사단이라든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잘 부응해 나가기만 한다면은 예. 사실 뭐 상당한 많은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자신감을 가질 때 회담이 잘 진행돼 왔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도권과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도권을 예. 잃지 않고 우리 쪽으로 쥐고 가면서 회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국제 공조가 가장 큰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 사회의 협력과 대북 정책의 방향성이 한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모습을 만들 때 사실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걸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한미 공조를 계속 강조해 왔고 또한 이번 주에 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또 협의를 하면서 이런 긴밀히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잘 지내고 한국에 호응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예. 또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에 서서 다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즉 구심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 우리가 이 운전자론 아니 요즘 이제 길잡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길잡이라는 것은 즉 예.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어 미북 정상회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 단계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좀 더 보관과 합리성을 갖고 나갈 때 국제사회의 공조가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 공조도 중요하고 한중 공조도 중요하고 또한 한일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오늘 김 위원장이 했던 발언 중에 좀 눈에 예. 띄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앞서 처음에 이제 두 정상 간의 군사 분계선에서 만남을 했고 북측으로도 잠깐 넘어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200m 가까운 거리를 걸어오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왜 이렇게 먼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뭐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의 좀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앞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북중 관계를 뭐 열어서 뭐 경제 협력을 구한다든가 하는 그것도 한계가 사실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북중 간의 동맹 관계지만 사실상 그 김정은 체제 자체, 북한 정권 자체는 중국의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가깝지만 먼 당신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국도 우려하는 그런 측면. 그러면은 가장 가깝게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건 역시 남북한 관계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을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약간의 어떤 양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남북한 관계 개선에 발전해 나갔을 때 충분히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까지 여러 말을 이래 하는 것 자체는 예. 나는 어디까지나 그만큼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자기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 시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어디가 조건이 있겠죠. 이 환경 자체가 또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시라도 접는 것이 저쪽이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좋게 나갈 그런 여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제가 200m 얘기를 들으면서 느껴요. 결국 이제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예.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200m를 넘어오기에 11년이 걸렸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게 굉장히 예. 이 나는 좋았다라는 그것도 좀 전략으로 보시는 거죠.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남과 북이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못 넘는다는 게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이거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식의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호소가 뛰어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전술상으로도 이 그 관계를 그 형성을 할 때 사실은 감성에 호소한다는 건 기본 전술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뭐 전술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강한 그런 집착은 사실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뭘 하느냐. 소위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의 감성을 움직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그 잘 선 어떤 그런 그 행보가 사실 되겠죠. 뭐 저도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의합니다. 이제 그렇죠. 감성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잘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또 반대로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국무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또 이제 나중에 추후 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못했던 걸 100여일 만에 지금 해내고 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10년 또 11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또 일각에서는 잃어버렸던이라는 사용 자체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본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주변국들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려서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즉, 한국에서 보수 정권을 교체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미북 관계가 문제가 됐었고 2009년에 북한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우리가 누가 이것을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11년간 잃어버린 11년 그 책임이 누구에 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도 예를 들어서 박광자 사건만 아니었으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그렇게 중지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개성공단 폐쇄도 역시 천안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11년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근데 뒤에 가서 뭐냐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자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걸린 부분입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새롭게 의미를 시작을 하자는 의미. 새롭게 시작하자. 예. 이런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보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들의 명단을 좀 봤더니만 양측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나 어떤 군 최고 사령관이 포함됐다는 게 이전에 어떤 그 1차 회담 때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2차 때는 김장수 장관이 같이 갔었죠. 그쪽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그쪽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합의하고자 한 것이 결국 이제 그 군사 당국자 회담을 예.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근데 이번에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다 총출동한 것은 그렇죠. 과거 정상회담은 예를 들어 1차 정상회담은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2차 정상회담은 대개 보기에 남북 교류 협력 쪽에 중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3차 회담은 역시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예. 따라서 결국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만큼 막중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최고 담당자들이 왔다라는 것은 거기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대 정상회담이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상대방들끼리 어떤 그 교감을 좀 상견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경화 장관 대 뭐 이수용 외상이라든가 자기의 카운터파트를 좀 만나볼 수 있는 처음 계기가 되고 또 예. 그런 계기가 되게 되면 나중에 또 만나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적에 예. 접촉의 면을 좀 늘려가기 위한 포석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소개를 시켜줄 때 네.
외교부 장관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좀 길게 했던 그렇죠.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특히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뭐 유엔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예. 거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북미 대화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고 하니까 잘 소개를 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수행원도 수행원이지만 같이 회담에 참석하는 배석자들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2명으로 일축이 됐습니다. 이 네. 둘을 지목한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북측에서는 소위 통일전선부장 김영철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 소위 그 같이 이제 이걸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여동생 경우는 사실 그 우리 쪽에는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그 가까이서 그것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을 사실 배석시켰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경우는 사실 통전부장이지만은 이 자체가 사실 우리 그 국정원과 통일부를 섞은 어떤 그 정도의 그 포괄적인 부서라고 볼 수가 있고 핵심 그럼 우리 부서 중에 핵심 쪽에서는 부서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서 이제 우리는 국정원 서훈 원장을 사실 여기에 그 배석을 시켰다고 한다는 것은 뭐 김영철 위원장 좀 부장하고 같이 이제 매치를 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북한 사이에 있어서는 역시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여 나가는 인물이 누굴까 아니면 예. 조직이 누굴까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이제 북한 경우는 통전부장 소위 그 당의 통일전선부에서 뭐든가 결정을 내려야 여타의 부서에서 이걸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그것을 이행 관찰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부장이 나오는 것하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사실상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뭔가 진두지휘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끌어가는 것도 역시 이제까지 국정원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서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어떤 그런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거하고 이런 어떤 그 학습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매치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쪽에 김여정이 그 동생이 사실 여기에 배석한 것도 북한에 있어서는 역시 직위라든가 이런 예.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책이 뭐냐. 그러니까 김여정 경우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제일부부장이죠. 아주 그 지근거리에서 예. 항상 이래 그 보좌하고 좀 이래 그 정리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이명수는 사실 총참모장이잖아요 군. 예. 그다음에 또 박영식은 인민무력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당과 내각의 군 총수를 사실 데리고 왔어요. 나름대로 실질적. 그다음에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용 이건 당 그 외교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홍호는 이제 그 내각상 외교상이죠. 자 이런 두 개다가 당과 국가 마찬가지 이제 실무적인 국방과 외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실질적인 결정을 이뤄내야 된다. 또 이루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역시 그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예상 못했는 실질적인 것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하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좀 꾀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군사적인 신뢰 조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예. 배석하는 사람 가운데 보게 되면 핵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핵 문제가 좀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왜 이게 빠졌을까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핵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겨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과 계속 긴밀한 접촉을 해왔던 정우영 실장이 안 들어갔다. 뭐 저쪽에서도 이영호 외상이 안 들어갔다. 그럼 이 핵 문제가 어떻게 들어질 것인가라고 약간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몫으로 그는 어저께 그 임정석 실장이 얘기했던 그 몫으로 남겨뒀다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핵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근데 보통 듭니다. 이게 리수용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북핵 대응 논의 같은 것들을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네. 외무부가 그런 걸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외무부가 물론 그쪽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지 실무적인 어떤 내용을 만드는 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뭐 정부가 얘기했듯이 이 매듭을 끄듯이 한꺼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배석자의 구성이라든가
이 형식이 그렇게 갖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후 근데 회담에서는 여기에서 네. 지금 보면 이제 방금 핵 문제 관련돼 가지고도 핵 관련된 그 인물이 없다 이런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핵 관련 그 과학 기술자라든가 그걸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뭐냐 이제는 거의 그 핵이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군사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외교적인 수단이 사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 문제 역시도 군사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외교 차원에서 이게 이제 다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그러나 이명수 그 당에서 총참모장하고 그다음에 또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사실 왔다. 이렇게 산다는 그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이수영 경우도 당도 마찬가지고 이 외교와 국방 이 자체에서 사실 실질적인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 비핵화와 관련된 그것도 역시 군사적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그런 실무적인 인사들이 와 있다고 잠시만요. 볼 수 네, 있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현재 오후 일정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측은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키로 했으며 선언문이 나올 경우 양 정상은 서명식을 갖고 이를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는 오후 6시 15분경 판문점에 도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평화의 집에서 잠시 환담한 뒤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뭐 네, 중계는 질문, 이제 중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녹화도 중단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오후 일정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리설주 여사의 방남이 이루어질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6시 15분경에 판문점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올지 안 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오기로 만찬에 참석한 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예, 그거는 뭐 처음부터 이번 경우는 사실 그 평화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평화 분위기를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까지 김정은 위원장만 하더라도 부인을 항상 대동해가 다녔고 또 우리도 완전히 그 뭐 일반적인 그 패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만약에 부인들을 뺀 상태에서 이 회담을 했다면 뭔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평화롭지 못하다는 인상도 줄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이번에는 평화회담이고 그 분위기가 최상 고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또 나름대로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참석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예측됐던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 선언문을 하고 서명식을 가진 후에 공동으로 함께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연 공동 선언문 작업이 아마 가장 지금 피를 말리는 작업이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 그래서 자꾸 하나 갖고 이렇게 비핵화냐, 완전한 비핵화냐, 뭐 한반도의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 이런 등등을 갖고 굉장히 자꾸 하나하나를 갖고 정말 피 말리는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 고위 실무자들, 아마 장관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윤영찬 수석의 설명을 들어보게 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설주 여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도 뭐 가능성 높았지만은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열어놓고 있었던 걸 볼 적에는 상당히 오전에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또한 서명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역시 뭔가 공개하면서 뭔가 상대방끼리 아니면 쌍방 간에 뭔가 좀 의지가 확인되는 부분이고 근데 마지막에 과연 이게 공동 발표문으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발표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발표하냐 해도 굉장히 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공동 발표를 한다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두 지도자가 같은
단에 서서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치적인 무게가 더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이제 선언문이냐 아니면 공동 그 성명이냐 이것도 단어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까 성명 발표 지금 뭐그 위원장 수석이 선언문이라고 했으니까 선언문으로 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는 그렇죠. 의지가 더 있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예. 아마 지금 이제 오후 후속 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저는 그 의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게 역시 비핵화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아까 이제 우리 최강 부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비핵화를 할 것이냐, 뭐 등등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아니면은 비핵화 안 할 거냐. 우리가 옛날에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한번 이제 같이 그쪽 공동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공동 세미나의 그 첫 오프닝 세레모니 속에서 이제 이걸 뭔가 상호 발표하는 게 사실 있었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 밤을 새운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 비핵화를 하느냐, 북한 비핵화를 하느냐.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 마찬가지. 지금은 더 할 거 아니냐, 공동선언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선언문 내에서 이 비핵화라고 하는 혹은 비핵화와 관련된 개념을 혹은 의의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뭐 비핵화와 관련된 진정성 있는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의 경험에 따라 보더라도 뭐 이미 대충 좀 큰 초안은 마련돼 있겠지만 아마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의 그 지도자의 의지를 반영하고 현장에서의 이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면 상당히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작업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지금 예정된 식으로 서명식하고 공동 발표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통 큰 결정이 있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쓴 초안을 다시 지도자한테 보여드리겠죠. 그러면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다. 그럼 서명합시다 이렇게 하는 수로 갈 겁니다. 지금 그 최 박사님 말씀으로는 통큰 결정이라는 게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이런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놨구나라고 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뭐 임종석 실장도 얘기했죠. 완전한 비핵화. 뭐 대통령께서 뭐 그 CVID에 준하는 수준의 비핵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플러스 어떤 시점을 좀 못 박았으면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시점까지 시점까지 못 박힌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인하는 우리가 그 척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합의했던 사항들 보게 되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수로에 주요 부품이 들어가기 전까지 뭐 사찰을 완수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좀 모호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비핵화 과정이 진전되게 되면은 주요 당사국들끼리 모여서 평화 협정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든가 좀 애매한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애매한 표현 즉 이 조건보다는 어떤 타임 시점을 딱 못 박는다면 좀 더 북한의 의지를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이냐 2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번 선언문 작성 발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에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서로가 합의가 잘 이루어졌느냐 혹은 이견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때때로는 이 남북 협상에 있어서 밤새우는 거는 뭐 다반사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분들이라든가 실무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은 그런 바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게 이제 양 정상회담이니까 뭐 사전에 상당한 부분 조율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공동선언문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이게 아주 세부적으로 뭔가 이래 놓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많은 그 서로가 이거 가지고 싸운다든가 뭐 지리한 어떤 그런 그 협상이 좀 필요한 그것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비핵화의 표현에 있어서 그 비핵화의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여타의 것은 좀 원론적인 차원의 뭔 것들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 뭐 6.15 공동선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단순하면서 아주 짧은 내용으로서 사실 끄집냈거든요. 이번 경우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성이라는 거는 아직 북미 대화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북미 대화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 정도로 좀 두루뭉술하게 예상하신 그래서 건가요? 그게 언뜻 예. 저는 이제 언뜻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래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다음에 이제 미국 대화로 사실 가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번 내에 그 공동 선언문 내에 뭐 어떤 형태든지 녹아 들어가야 될 그런 그 가능성들은 여전히 그 우리가 갖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소치가 될 겁니다. 최소치고 최대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CVID의 개념에 맞는 내용이 예. 들어가면은 아마 그 최대치가 될 거고 그것에 더 금상첨화가 되면 시점까지 못 박으면 아마 최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아마 이걸 좀 최대치로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아마 두 분이 그 도보 다리까지 가면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018 남북 정상회담 11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인데요. 계속해서 관련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제가 그 온라인상을 좀 봤더니만 이런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만찬도 하는데 점심은 같이 안 먹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는 그 예. 전심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하는 뭐 거 이제 그런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냐? 그 상당히 힘드는 질문인데요. 어려우셨나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만찬하고 오찬하고 예. 사실상 우리가 정상회담 첫째 번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오찬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전에 했던 회담 그 내용을 다시 좀 이래 정리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시간을 사실 갖는 것이 저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오찬만 우리가 식사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그것도 참 11년 만에 이 문이 열렸다고 뭐 워낙 하는데 파격적인 게 많았기 때문에. 파격이 그래 예.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찬 만찬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못하느냐 충분히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순히 식사하는 시간보다는 서로가 이제 자기들 준비할 시간 또 오후에 그렇죠. 예. 새로운 어떤 회담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오전에 있었던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조율이 필요하거나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이번 오찬 시간에 휴식 시간에 좀 더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담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전에 많이 조율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직접 정상 간의 대면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좀 예상 이외로 거론이 될 수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그렇게 특별히 뭐 예상 이외로 거론될 만한 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우리 이미 가장 핵심이 된 게 안보 이슈에 집중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뭐 북측도 사실은 그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거였기 때문에 뭐 긴장 완화라든가 핵 문제 그리고 좀 논의가 좀 덜 된 부분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재벌적인 대개 의제 자체는 큰 틀에서는 세계 세 개의 큰 바구니를 갖고 갔다라고 보여지고 그 밑에 그 정도면은 저는 정상들 사이는 충분한 의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측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항구적인 평화 정책도 그렇고 경제 발전 또 비핵화가 들어섰는데 북한이 발표한 거에선 비핵화란 말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뭐 만나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그래서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언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좀 이견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비핵화 그것이 쉽게 이런데 무슨 뭐 타결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비핵화는 아무도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비핵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표현 자체도 이제까지 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폐기라든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정도로 이게 민감하면서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그 유일하게 갖고 있는 카드인데 예. 이걸 쉽게 버린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비핵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남북 간의 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그 관계 개선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북측에서는 이번에 확실한 결단 하나 내려줘야 됩니다. 이 비핵화 관련된 거. 그거 없이는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예. 이게 사실 이제 남측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선물 보따리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까지 아껴뒀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비핵화란 용어 자체를 수용한다든가 좀 더 명문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좀 더 북한의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걸 그러니까 원하는 그 영어식으로 거죠? 표현해서 예. 죄송합니다만 하우스 기프트를 갖고 오는 거죠. 큰 선물을 갖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우리 비핵화 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아껴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핵화 관련된 것도 예. 이번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9.19 공동성명에 이걸 썼고 그다음에 또 그런 우리가 전례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저쪽에 그 평양 당국은 틀림없이 이번에 이제 이걸 남북한 관계 개선에서 출발해 가지고 미북 관계 개선하고 정상화 시키고 이런 등등 이제 이걸 하나의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뭔가 비핵화와 관련된 저 정도 것도 좀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판단과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건 일단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보는데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 또 충분히 뭐 없을 수도 사실 있죠. 그거는. 사실 이 핵 문제가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미북 간의 문제이다, 북미 간의 문제이지 남한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언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또한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당한 성과라고 보겠죠. 예를 들어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측하고 얘기 안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북한의 예. 입장이었는데 예, 예. 이번엔 선언 자체에 만약에 이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들어간다면 핵 문제에서 한국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식화된 문건을 통해서 그건 사실 이제 그때 9.19 공동성명 나오고 할 때만 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차관 복급 정도에서 합의고 이건 최고 정상 간의 합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간다면은 그렇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저놈의 이 의지가 담긴 거다라고 볼 적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예. 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행되어 나가야 되는가가 다음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 이 비핵화 이외에 또 다른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관련된 문제일 텐데 예. 뭐 군사 문제도 있고 종전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회담 내에서 경제 관련된 즉 남북 경협 관련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만 대화를 하는 동시에 오늘 있었던 오전의 발언을 보면 뭐 백두산 관광 관련 발언도 있었고 고속철도 발언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먼저 이런 경협 관련된 제의를 해온다면 우리 측에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 일정한 뭔가 양보를 내놓는다든가 그것을 이제 좀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양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그런데 그냥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그 비핵화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오히려 그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된 예. 그것이 가장 또 이래 많은 부분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제 우리도 그 국방장관도 갔고 합참의장도 갔고 저쪽에도 총참모장 오고 그다음에 또 인민무력상도 사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남북한 앞으로의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뭔가의 앞으로 국방장관 회담, 소위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든가 어떤 실무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군사 회담과 관련된 좀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무슨 그 어휘를 쓸 것이냐 하는 게 봤을 때 저는 군축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남북한에 있어서 군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남북한 군사 신뢰 구축이라든가 군사 회담이라든가 이래 연결시킨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나 뭐 비무장 지대를 사실 비무장화한다는 여러 가지 이런 건 나오다 이게 다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 내용을 많이 차지한다. 아마 경제 관련된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빠지거나 하는 정도로 가지 어쨌든 않겠느냐 하는 슬로건에도 평화라는 그냥 말이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 지금은 시작이다 하는 그렇죠.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또 이 김정은 위원장 자체도 사실 지금 시작과 그다음 평화 거의 뭐 같은 그 내용을 이번에 그 양측 정상이 표출했다는 것을 봤을 때 역시 평화 문제에 초점이 간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얘기해왔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갖다 그렇죠. 빨리 치유하기 위한 데서 남과 북이 노력한다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를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정도가 또 들어간다면은 추가적인 아마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 이제 물론 정치적, 군사적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평화 문제가 핵심이 되겠지만 군사 회담이라든가 이런 대화 이외에 사실 교류라든가 이 협력 자체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것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마중물로 문을 연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뭐 8.15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그 재개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대로라면 이제 뭐 두 사람께서 친교 산책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일 수 있을 텐데 이게 양측 수행원이 없이 두 정상만 진행하는 친교 산책이기 때문에 그런 산책에서는 어떤 이게 또 물론 양국의 정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나이 차가 또 있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산책일 땐 이제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시작을 해서 그 두 명의 배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라는 식의 가장 어려웠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 잡아놓은 게 약 30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 좀 더 통 큰 얘기.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좀 어떤 형식의 한반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부족한데 이런 거 더 합시다라든가 가장 핵심이 되는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핵 문제겠죠.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번 그 시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단판 지을 수 있는 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오후 첫 일정이 기념식수 그리고 도보다리 산책인데 이게 이제 한 4시 반 정도에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 도보다리 산책이 아무래도 이번에 예정돼 있었던 것 중에서 과거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단 둘만의 대화 장소에서 조금은 비밀리에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예. 또 이 둘이서 나눈 대화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공개가 되는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공개 안 된다고 봐야죠.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처음에 만나고 사실은 그 차에 동승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 시간이 좀 있었다 이래 볼 수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있을 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데서 굉장히 설왕설래 예. 하는 예가 있듯이 이번에도 이런 것은 그것은 그 공개된다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우리 최강 부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가장 진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 정상에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대로 자 비핵화 관련돼서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우리 정치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떤 여론이나 그런 데 대한 자기의 어떤 솔직한 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는 자기의 어떤 의견 이런 것을 서로 뭔가 동의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그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절대 그 공개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공개됐을 때는 이건 국격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비밀이라든가 이런 게 또 보장이 돼야 앞으로도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담을 보다 더 성숙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사실 이 끝까지 비밀이 지켜지고 또 지켜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 도보 산책인데 이건 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진솔한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오후에는 또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좀 동석을 해서 평화의 집에서 환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또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보조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남과 북 사이에서 그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만나서 이런 남과 북이 앞으로 좀 잘 해봐야 되고 좀 여성이 갖는 이미지를 갖고 좀 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좀 더 환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영태 북한연구소장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